한국은 이 집회나 시위가 벌어져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덕적으로 또 고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한국은 예전에 동학혁명 때도 직강소를 설치하면서 아예 민중들이 자치를 하면서 범죄율이 줄고, 광주도 개헌군을 몰아내고 해방됐을 때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범죄를 먹고 살던 조폭까지 항쟁에 참여하고 피를 헌혈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에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거리에 쓰레기까지 치워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고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때인데, 저도 또 거기에 한몫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을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이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꿀 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을 잘 듣고 일본이 원하는 걸 잘해주는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일본에서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를 잘 들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 일본의 총독부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앞장서서 막 일본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때 가만히나 있으면 될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일본보다 한국 정부가 더 열심히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꿀 빨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시기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독도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강탈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자 이제 좀 걱정이 되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대일 굴욕 외교, 사대주의 외교 이런 걸 비판하면서 국위 외교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되고 김문수 같은 쪽이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일본이 꿀 빨던 시절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쉽게 처리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윤석열 탄핵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주류는. 국민들도 아쉬워하고. 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경계했던 거죠. 꺼려하면서. 김문수 같으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똑같은 외교 노선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한국으로 휘두르고 한국이 우리를 위해서 막 앞장서서 띄워주고 이런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나요? 이번에 일본의 새로운 집권 세력이 과거의 전통적인 일본 지배층하고 조금 노선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과거에는 그냥 미국에 딸랑딸랑거리면서 미국 비위를 맞춰가면서 미국 밑에서 대장 중에서 쫄개들 중에서 대장이나 할까 하는 식으로 외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하면 미국의 거의 그 굴종하는 외교를 쭉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일본의 이 지배층, 군국주의 세력은 마음속 깊은 곳에 복수심이 있습니다. 어떤 복수심이 있냐면, 미국한테 졌다는,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한테 패배했지만, 그래서 항복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미국한테 원수도 갚고 또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아보겠다 하는 이런 야망과 복수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게 표면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이 탄생하자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트럼프는 고립주의 외교를 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일본이 미국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즉 독자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번에 탄생한 내각은 그런 주장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의 특징은 앞에서는 트럼프 비위를 많이 맞춰줘요. 딸랑딸랑거리면서. 근데 뒤로는 실속을 막 차리려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 그럴까요? 중국과도 만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고, 또 북한과도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옛날과는 전혀 다른 외교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는 자기들 실속은 다 차려요. 대러 제재 동참도 안 했어요, 거의 일본은. 그래놓고 말로는 막 이제 미국 편 들어.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이 귀여운 말 많이 하네 하지만 뒤로 보면은 자꾸 자기네한테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실 궁극적인 이 지배층의 목적은 이번 기회에 탈미하자. 미국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좀 가지자.
하는 게 일본 지배층의 생각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렇게 벗어나서 평화로운 국가가 를 만들어서 인류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을 얘네들이 추구한 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옛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겠다가 목적이거든요. 즉 군사 강국화, 군국주의, 이게 신군국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력하는 게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자위대를 실제 군대처럼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일본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트럼프 시절을 활용해서 열심히.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교전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1차적인 공격 대상이 어딜까? 아시아에서. 또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복잡하죠. 또 일본 입장에서도 복잡한 게 트럼프하고 맞서는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협력할 게 있거든요. 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공동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을 오히려 좀 부추기기도 해야 될 거고. 근데 자기네들의 군국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한국은 사실은 1차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그 양면적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야, 큰 방해물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을 가서 독도부터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면 줬을 것 같은데 독도를 이재명 대통령은 안 줄 것 같은 이 불길함,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 경계심,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일부 협력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교차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 대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현재까지 과거의 한일 관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 관계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이익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일본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저자세 외교를 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라임 사태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을 거의 먹으려고 그럴 때 보호해주기는커녕 알아서 드세요 하면서 갖다 바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한일 관계였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집권 세력이 거의 친일파의 모습을 보이고, 뉴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을 막 옮기겠다고 그러질 않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걸 이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익 외교 차원에서 일본에게 저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무작정 적대시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적을 봐가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좀 약아요. 약삭빠르다 그럴까? 그래서 일본이 윤석열 정권 대하는 거하고 이재명 정부를 대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불러다가 돈가스나 먹이고 카레나 먹이고 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막대했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첫 제안, 당선에 대해서 표현한 것도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일본이. 윤석열 정부 때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관계로서 저는 차라리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움직여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뜯어먹거나 강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혐한 분위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혐한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화거든요. 그러니까 군국주의 세력이 군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혐한론을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처음에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게 혐한 정서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 군국주의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독도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뭐 한국을 침략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 혐한을 강조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였다면 거기서 알아서 기니까 저자세를 취하니까 혐한 정서가 더 커졌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계속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군국주의화가 윤석열 정권에 비해서는 더뎌지거나 또는 제한을 받거나 이럴 거란 말이죠. 따라서 혐한의 확장 속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느려질 수 있다. 오히려 군국주의화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의 다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이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또 상당수의 일본 사람들, 건전한 일본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그 민주주의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경제 성장도 이뤄내고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면 일본인들이 한국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혐한 분위기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사실 일본의 혐한 정서가 유지가 되려면 우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열등해. 그러니까 혐오해도 되는 인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자기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면 혐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혐오라는 감정은 약자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강자에 대해서는 혐오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죠. 그게 세면, 적이면.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무섭지. 혐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랑이 너무 혐오스러워 이런 건 아닌데 길 가다가 뭐 뱀이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걸 볼 때 쥐라든가 볼 때 혐오를 느껴요. 혐오 감정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강적이나 강대한 존재한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데 이 약하지만 나한테 좀 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쥐랑 뽀뽀하고 그러면 막 독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 잘못하면 병균이 옮아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고 나보다 약하지만 잠재적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혐오한다는 얘기는 만만하고 하찮은데 우리에 비해서 옛날에 전통을 보면 만만치 않아. 이순신 생각하면 무서워. 이런 것 때문에 혐오가 있다고 본다면 한국이 개혁을 잘하고 뭐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고 일본보다 막 앞서 나가고 그런 데서 그러면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혐한 감정이 퍼지기 어렵죠. 그래서 한국이 잘 되고 일본이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혐한은 맥을 못 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혐한 감정의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조금 묘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한국에서 하도 부정선거 시비가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번 선거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부정선거 주장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다라는 것은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민주적으로 하자 없는 제대로 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자 음모론자들하고는 딱 선을 긋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좀 뜬금없어요. 중국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중국이 한국과 관련한 얘기만 딱 한 건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뭐 관여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미국은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얘기를 꺼냈을까? 그거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 있는 최대의 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꽤 됐죠.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어지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중국 주정론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어떻게든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봉쇄해서 패권국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중국이 뭐 그런 의도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봉쇄하고 필요하다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관심사인데 그러려면은 일본, 한국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중국을 적대시해야 되느냐. 뭐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이 빚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처하면 되지. 이유 없이 중국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극우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네오콘 세력 이런 쪽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토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의회 보고서 같은 데서도 이재명 후보가 막 이제 비난 많이 하면서 심지어 탄핵 선고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식의 암시까지 풍기는 의회 보고서를 낼 정도였어요.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 근거는 중국하고 친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한국에 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는 식으로 막 떠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편 들 생각은 없다. 우리 국익에 맞게 행동하겠다. 중국과도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통화를 했죠. 그런 것을 미국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당선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빠지면 어떡하지? 거기서 슬쩍 빠져나가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좀 그거 쐐기를 좀 박아야 되겠다 하는 그 우려가 반영돼서
그 백악관의 성명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미국이 그만큼 미중 경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관세 정쟁 시작했지만 거의 미국이 백기투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초조함의 발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한미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주한미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방위비 폭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을 트럼프가 어떻게 하려고 하든가 하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과 좀 달라요. 이전에 그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더욱더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즉 철수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다 빌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트럼프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뺄 거예요.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주한미군 나가라 좀 이제 이래도 트럼프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가 한국인들의 입장에 의해서 저는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트럼프는 좀 그런 점에서 유별난 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기초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볼 게 아니고 트럼프가 진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기준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뭘까? 전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주변인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를 말리느라고 진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철수시키고. 근데 이기 들어왔을 때는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압박봉쇄하는 게 제일 큰 과제고,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교를 해야 되는 나라, 즉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중국만 고립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은 대북 견제용 군대가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 견제용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의 똑같아요. 주한미군의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말은 말 그냥 그럴싸하게 붙여서 그렇지, 사실상 주한미군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좀 빼서 괌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주한미군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요. 한국의 군산, 평택 이런 데가.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전쟁기지에 가까우니까. 근데 요새같이 미사일 전력이 막 발전된 시대에는 전쟁 발발하자마자 중국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예상하면 평택이나 군산부터 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도 중국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멸합니다, 초장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부터 주한미군은 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전쟁 나면 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 두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뒤로 좀 빼자, 괌으로 빼든 일본으로 빼자, 이런 입장을 트럼프가 가졌던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면 북쪽한테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쪽과 관계없는 일인데, 야, 내가 당신들이 싫어하는 주한미군 철수시켰으니까 나랑 대화해서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일타쌍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뭘 했느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에 전자권 반환을 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걸 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하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당당하게 공약으로 걸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아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나 미국과 트럼프 쪽과. 그럼 트럼프 쪽에서는 핵심들이 벌써부터 전자권 얘기는 했어요. 저는 반환해버려라. 왜 전자권을 반환하고 싶어 하냐? 전자권을 반환해야 임의의 시각에 미군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빼거든. 빼기가 힘들거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전자권 반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자권을 반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아무리 사정하고 붙잡고 해봤자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기 빼고 싶은데 못 빼게 막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 돈 내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분위기를 정착시킨 다음 트럼프한테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그럼 트럼프는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주한미군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어차피 빼고 싶어 하지 않냐? 데리고 나가라. 이래도 되는 거고, 그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바뀌지 않았냐, 주한미군이 이제 북을 압박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러면 돈 내야지. 우리 땅을 들어와서 기지를 쓰고 있으니까 기지 이용료를 내야지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 그거 내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건 트럼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한미군의 문제를 옛날처럼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다?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식이에요. 냉전 시대에나 가능했던 인식이에요. 지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고, 또 우리가 다정한 말로 처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면 안 빼겠지? 어림도 없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뺍니다. 빼고 싶으면. 따라서 우리가 옛날처럼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고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달리는 방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주권국가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고, 트럼프가 정말로 빼고 싶어 한다면 뺄 수 있는 쪽에 환경을 조성해주고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한미 관계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이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둘 다 있는데요. 일단 협력의 요소는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떠벌려가지고, 트럼프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트럼프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일부는 나는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 위선적이진 않잖아, 이런 이제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쳤단 말이에요. 계속 내비쳤는데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외교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체 내 팀도 만들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 또 얼마 전 기사에 나왔듯이 친서도 전달했다. 전달했는데 북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북에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아 그냥 가지고 가.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친서 전달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시도했더라고요. 그때마다 북은 거부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친서, 미국의 친서를 받고 답장을 안 한 걸 떠나서 아예 안 받겠다고 거부한 나라는 없거든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는데 기분이 나빠서 침뱉고 두 번 다시는 안 보낼 만 하잖아요. 근데 또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하고 싶어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근데 북쪽은 아예 친서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한국의 대통령이 다행히도 이재명이거든요. 윤석열이 아니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켰고, 그래서 북도 같이 껐고, 또 북에 삐라 날리는 것도 처벌하겠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조치를 통해서 북과의 일정한 행동적 신뢰가 있었고요. 신뢰가 좀 쌓였고, 또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면서 대화 채널 복원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적극적인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과거에는 미국이 다 방해했다고 보시면 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하고 막 이랬을 때 미국이 방해해서 물 건너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북 적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역사상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고 북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던 정권 내지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해요. 그 전까지는 다 사실 쇼였다고 봐야 됩니다. 쇼.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해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오히려 박수를 칠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그걸 했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그 다음에 야, 너희 북쪽하고 관계 텄지? 나 좀 소개해줘. 이게 되잖아요. 이게 협력할 대상이라는 거죠.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갈등 요소는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 요소, 관세, 주한미군 문제도 일정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중 압박 문제 등등 갈등할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협력하는 이 흐름이 잘 형성되면, 협상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북에 대화를 주선해 줄 테니까 관세는 접어, 뭐는 접어.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엄령부터 대선까지 외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경이로운 시선. 놀랍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뭐 한국전쟁 이후부터 본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끌어내린 게 3번.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까지 3번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를 퇴진시킨 그 유월항쟁까지 포함한다면 4번 이상 되는 거예요. 거의. 최근 10년 동안 2번 탄핵을 했어요. 이게 지구촌에 있는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이 맨날 그 자랑한단 말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야, 우리는. 유럽에서 혁명을 제일 잘했어. 그리고 우리 국가를 보면 혁명가야. 이런 거 막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래, 프랑스는, 현대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한국은 10년간 최근에 2번 탄핵으로 평화롭게. 놀랍죠? 일단 경이롭게 보고 있다. 그래서 놀랍다, 부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지금 반트럼프 시위하는 시위대가 한국처럼 하자. 한국처럼 우리도 대통령 탄핵하자. 또 뭐 한국처럼 국민항쟁으로 트럼프를 압박해서 굴복시키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위하거나 집회하거나 뭐 이럴 때 한국이 언급될 정도로 빈번하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큰 인상을 준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같은 걸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눈여겨보는 한국의 시위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시위하면 놀라는 것이 일단 정치 참여가 엄청나다는 걸 놀라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우리나라는 이번에 막 78점 나왔잖아요. 옛날에 뭐 많이 나왔을 땐 80 근처에도 가고,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오는데, 일본은 내각제라서 의원 선거가 중요하죠. 근데 투표율이 50% 좀 넘어요.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러한 높은 투표율, 이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재밌는 놀라운 거고, 또 하나는 집회, 데모를 너무 자주 한다. 그것도 너무 강도 높게 빈번하게 세게 한다. 그래서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국이. 그리고 그 시위를 할 때에도 시위 주제 자체가 되게 커요. 프랑스만 해도 뭐 연금을 어떻게 깎아라 뭐 이런 쪽이나, 한국은 대통령 끌어내리자 뭐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시위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시위할 때 소위 성역도 없어요. 주제를 막 가려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다 몰려나가서 데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도, 빈도 뭐 이런 데서 압도적이죠, 한국의 이 시위 문화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야,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아니다 싶고 못 참겠다 싶으면 다 몰려나와서 데모를 하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을 끌어내려, 자기들이. 그리고 원하는 정부를 탄생시켜. 뭐 이런 것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놀랍게 이제 느껴지겠죠. 네,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정치 참여는 제가 계속 한국인의 민족 심리에서 강조하는 우리성과 큰 관련이 있죠. 사실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결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 개인에게만. 그러면 정치에 관심 없이 사는 게 편해요. 괜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 가죠.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결정하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 문제보다 오히려 이 공동체 문제인 정치 문제에 더 흥분하고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의 우리성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게 한국인들의 이 강도와 빈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시위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인들의 놀라움은 높은 실천력입니다. 높은 실천력 또는 행동력.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을 보는 이 기질이 있나 봐요. 시작하면 거의 끝을 봐요, 어떻게든. 뭐 예를 들면 암흑기가 있긴 있어도 80년 광주에서 그렇게 유혈적인 학살을 경험하고도 또 한 7년 지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부 독재를 쓰러뜨리고, 또 한 번 꺾여도 또 일어나고,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안에 2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실천력이죠. 그 외국인들이 볼 때는 놀라운 거죠. 야, 한국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면 기어이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 시위 문화의 특징은 이제 도덕성. 이번에도 미국에서 반트럼프 시위 벌어질 때 예외 없이 뭐가 있었습니까? 총격사고, 약탈,
방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소위 시위가 벌어진다 대규모 거의 약탈이 동반되지 않나요? 범죄나 약탈이. 그래서 옛날에 소위 폭동이라고 했을 때에도 한인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인들을 습격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서 미국 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글에 올렸다 그래요. 우리 미국인들은 슬퍼도 약탈, 기뻐도 약탈, 화가 나도 약탈을 한다. 이렇게 올렸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회나 시위의 분위기가 즐겁고 기뻐도 약탈을 하고, 규모가 좀 커지면 슬퍼도 약탈을 하고, 화가 나도 약탈을 하고, 이런다는 건데, 일본도 뭐 사실 옛날에 전공투 운동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위대 전체가 그렇진 않더라도. 근데 한국은 이 집회나 시위가 벌어져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덕적으로 또 고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프로이트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군중이 많이 모이면 예외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폭도가 되지만 근데 그게 한국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전에 동학혁명 때도 직강소를 설치하면서 범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예 민중들이 자치를 하면서 해방이 이제 되자 범죄율이 줄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광주도 계엄군을 몰아내고 해방됐을 때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범죄로 먹고 살던 조폭까지 항쟁에 참여하고 피를 헌혈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에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박근혜, 윤석열 탄핵 과정을 보면 거리에 쓰레기까지 치워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어요. 그렇게 촛불 시위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당장 엊그제 시위에서 총격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한국은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다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진압에 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 시위대들 사이에서 그런 게 벌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게 약탈하는 경우는 전혀 없죠. 그래서 한국의 이 가게들은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도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자기 가게를 습격할 거라 생각을 안 하니까. 외국은 샷다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도덕성. 한국인들은 시위를 벌여도 굉장히 도덕적 수준이 높게 시위를 벌인다라는 이런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좀 놀라운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축제성이랄까요. 시위를 정말 즐긴다, 저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근데 그거는 한국인이 우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되려는 열망이 강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거대한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구호를 외치면 우리가 됐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전까지 분노가 있었던 슬픔이 있었던 그 정서를 기쁨의 정서, 행복 정서가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고양되면서 그 순간에 너무 즐거운 거죠.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해방구에는 축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보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의 시위는 대체로 분노, 슬픔, 증오 이런 게 기본 정서, 부정적 정서가 강한데 한국의 집회나 시위는 의외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정서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선거 때 유세까지 그래요. 선거 운동까지도.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경이롭고 신기하게 보이면서 부럽기도 하겠죠. 이러한 국민성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일단 한국의 중요한 특징은 위정자들이 백성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성 때문에 조금만 수틀리면 모여서 덤볐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정권에. 그걸 뭐 밀란의 나라라고도 부르지만 모욕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쟁의 나라죠. 봉기의 나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찬란한 봉기의 전통, 항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외세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자체 내의 독재나 폭압에 대한 것이든 간에 끊임없이 항쟁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정자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백성을. 이게 한국의 정치 이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도덕 정치를 표방하거든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 비석이나 이런 걸 연구해보면 도덕 정치를 표방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아예 성인 정치를 표방해서 백성들을 이상사회에서 살게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을 대부분이 인덕 정치 같은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하는 정치, 도덕 정치를 주장해요. 그럼 왜 그럴까? 일본은 칼로 정치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가서 베고 뭐 이러는 정치인데 한국은 왜 위정자들이 도덕 정치를 표방할까? 위정자들이 다 착해서 그럴까? 저는 그런 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치를 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이 힘이 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힘으로 폭력으로 누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해방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승만이 죽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구혁명이 발발해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군대를 통해서 4.19 혁명을 뒤집었지만 또 80년대 터졌고 지금도 터지고 이번에 군대를 동원했는데도 그거를 좌절시키고 이런 걸 보면 위정자 입장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특히 저쪽 극우 보수 쪽은 야 박근혜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보내보고 또 어디서 윤석열 꼬아서 이렇게 내보내봐도 조금 지나니까 다 쫓겨나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앞으로. 어차피 당선시켜봐야 쫓겨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거의 이제 굳혀졌다. 이번에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한국인의 민족성, 우수한 민족성이 민주주의에 공헌한 첫째 저는 공헌도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 전통적 민족성 중에서 하나가 도덕을 숭상하는 민족이잖아요. 폭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사회라면 한국은 도덕으로 통치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거 아니면 굴복을 안 해요. 힘으로는. 물론 막 많이 죽이고 겁을 주면 일시적으로는 좀 후퇴하지만 결국엔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부도덕한 정권은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걸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덕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를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 왜 정치할 때 명분이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일본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일본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는데 한국은 힘이 있으면 안 돼요. 힘만으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사독재 정권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걸 얻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국에서 난폭한 폭력, 이런 것들이 한국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의 수준을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주권의식.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데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이런 것도 시위문화 이런 데서 정말 개인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딱 하나 한국인들한테 남아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 체제가 만들어낸 반민주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 사회에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얘기를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쪽 사람들은 그냥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몰렸어요, 한국에서. 엄청 욕을 먹고. 노 전 대통령이 하신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얘기는 간단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한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특히 사회주의, 친북에 있어서는 북과 관련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파시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런 것이 저는 한국 사회의 치명적인 어떤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이번에 뉴욕 시장에 사회주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등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물론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주의 시장을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어적 공격일 뿐이에요. 국가보안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은 그냥 나는 나를 반대하는구나 하는 정도예요. 버니 샌더스도 사회주의자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또 사회주의자로 공격받아도 그건 언어적 공격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의원들 중에는 좌파도 탄생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언어적 공격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게 금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체제가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극도로 왜곡시켜놨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입장에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걸 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주장 자체를 하는 건 파시즘이에요.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는 파시즘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이 국가보안법 체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파시즘적 사고를 하는
즉 반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형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권도 교체되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물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던 그걸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접촉하고 놀라는 것들이 있고요. 좀 심층적으로 한국 사회를 접하거나 한국인을 접하고 놀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놀라는 건 일단 물이 기어다닌다. 제가 미국에 살다 오신 분한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몰려다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점심시간 때나 뭐 때나 밥을 이제 알아서 혼자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직장에 취직을 했더니 점심시간이 되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이상하고. 그리고 또 나갈 때도 밥 먹으러 갈 사람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 한국 사람은 다 몰려간다는 거죠. 노래방에도 몰려가. 또 뭐 심지어 젊은 남자애들 소위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한국 남성들도 게임방, PC방 갈 때 몰려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잘 몰려다닌다. 이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깨끗하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 깨끗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좀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프랑스도 많이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깨끗한 인상을 주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다 라고 놀랍니다. 한국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외국에 비하면.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하다. 한국은 그야말로 먹거리 천국이죠. 먹거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고기류에서부터 야채류까지 뭐 등등 간식류까지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너무 놀란다. 사실 미국만 해도 가서 이렇게 보면 먹거리라는 게 제한이 돼서 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고장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둑질 안 하는 거. 카페 같은데 한국 사람들 핸드폰도 올려놓고 다니고 노트북도 펴놓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놀래죠. 저거 안 훔쳐가나? 근데 미국만 해도 그건 다 훔쳐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놀래고. 자, 한국인들을 표면적으로 보고 놀라는 거는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는 너무 솔직하다. 속 얘기를 너무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사귀고 친해져도 속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만나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속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국의 싱어인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좋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점이. 솔직하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는 거. 그래서 정이 많고 이런 것과 결부되면서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한국에 자주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그 한국인 특유의 인간관계에서의 경계가 없이 사람을 대하고 속 얘기를 털어놓고 그냥 확 우리가 돼버리는 그런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런 걸 외국인들이 아주 놀라는 편이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허용적 양육을 꽤 놀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하멜 표류기에서부터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허용적 양육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좀 한국인 집에 같이 묵었다. 그래서 애들 대하는 모습 보면 한국처럼 허용적인 양육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훈육도 하고 도덕 교육도 시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서 소위 천자문 정도 배울 나이가 돼야 그게 들어가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진짜 한국 양육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 수영 뽑잖아 애가 와서 그러면 아유 귀여워 이러지. 아직 어려서 그러지 이놈이 어디서 할아버지 수영 이런 거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창호지 빵빵 뚫어도 아유 애가 뭘 알아 그러면서 다 봐주지 혼을 안 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놓는 경향이 있다. 허용적으로. 그게 외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놀라움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어떤 심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목적이 우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만들려면 빨리 속 얘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호구조사가 있어요. 그 외국인 만나도 막 호구조사해요. 예를 들어 20대 외국 여성이 왔다 그러면 한국의 아줌마들이 아버지는 뭐 하셔? 막 물어봐요. 나이는 몇 살이야? 결혼했남? 사실 외국에서는 진짜 그거 실례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한테 결혼했나? 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불쾌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막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 하는 게 목적이 중요하죠. 물론 그걸 호구조사를 해서 나쁜 데 이용하는 한국인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 목적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한 중국인 유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하숙을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주인집 아줌마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 시시콜콜하게. 아버지 뭐 하셔? 뭐 얘기하면 알아요.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생일은 언제야? 몇 살이야? 남자친구는 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예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미역국에 케이크가 있는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 이게 뭐예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때 울컥했다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친해지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다고 그래요. 뭐 아기를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서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어디 나랑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없어지고, 야, 우리잖아. 고향 똑같네. 너 나랑 고등학교 갔네. 알고 보니까 선배네. 왜 그런 걸 하게 빨리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도 빨리 빼려고 호구조사도 하고 경계도 열고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남남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한국인의 우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개방성, 솔직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공통점도 사실 많죠.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똑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 이런 거는 뭐 한국, 미국 똑같고 또 개인 이기주의가 심하다는 것도 똑같고 뭐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도 똑같고 이게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에서 난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 미국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개인주의자입니다. 철저한. 한국은 우리주의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밥을 먹어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인간관계를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위주의 삶을 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이에도 인사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잘린 거예요. 미국은 금방 자를 때 그날 바로 자르고 막 그러니까 잘렸는데 그날은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때 자기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계산적 관계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라는 것은 비계산적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내가 얻어먹었다. 누구한테 호의로.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얻어먹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거의 10,000원짜리 사주려고 그래요. 밤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자기가 경제적 여력만 있으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거로 생각해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어느 순간 통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우리지 뭐 이런 식의 관계. 그게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성이거든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이라고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물질로 봅니다. 돈이나 물질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서부 시대는 총으로 결투했죠. 그래서 빵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요즘엔 총을 쏘면 안 되니까 뭘 하냐 소송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송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갈등이 생겼을 때. 고소해. 나 너 고소할 거야. 아유, 씨인가? 뭐, 그걸 제일 많이 듣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식이면 총 빼서 쏘는 거죠. 자,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가 도덕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나면 고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잖아. 시시비비.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 걸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죠.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쪽이라면 미국은 바로 고소, 고발 들어가는. 미국인들이 대단히 종교성이 강한 반면에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약하다. 비종교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개신교입니다. 85% 정도.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개신교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척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거 믿으면 불이익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던 간에 미국에 이민 가면 다 개신교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종교로 인한 불이익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남녀가 연애할 때 종교도 안 물어봐요, 처음에. 좀 친해져야 물어봐. 한참 지나서야 너 기독교였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근데 미국 같으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한국은 거의 없다. 미국은 대통령도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불교 쪽에서 왜 성경에다 하냐, 불경에다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하면 낙천성이 좀 부족한 편이죠. 한국인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의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낙천성 가지기 힘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무시니까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관찰해서 남긴 그 기록들 중에는 들어가요. 놀랍게도. 일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서양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죠. 서양인들은 한중일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 차이를 확연히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체주의와 한국의 우리주의도 거의 똑같은 거로 막 이해하고 그럽니다. 그 학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한국 학자들은 그 차이를 알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서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그걸 본다. 중국 사람들은 보면 지나간다는 거 바로. 힐끗 쳐다보고. 일본인들은 그걸 보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뛰어든대요. 이 차이. 이거 얘기하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학자 다 동의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계산적이고. 남의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희생시켜나가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집단성, 전체성, 전체주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도덕관념이 있잖아요. 그 규칙. 이걸 어기면 또 집단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고. 근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 구하고 싶지 않으니까 발만 굴러. 한국인들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우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성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돌리기 전에 뛰어들어요. 일단 뛰어들어. 자기가 죽더라도. 근데 진짜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나타난 사건이 일본에서 그 이수연인가 하는 유학생이 아마 기사가 나서 한동안 화제가 됐을 건데요. 일본 철도 지하철에서 누구 취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뭐 머리 굴려서 돕고 말고 할 시간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죽은 거예요. 일본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나 봐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순간에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야 어떡해. 저 사람들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러지.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성, 우리성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 사람들은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서양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비슷하게 보고 다 같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내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뭐 아주 잔인한 내전이 많았고 중국도 내전이 2년에 한 번꼴로 있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모았던 게 돈이거든요. 중국 사람들 돈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관우는 사실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청렴결백한 명장이잖아요. 근데 관우 집에 다 모셔놓고 있어요. 뭐냐 관우가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거 보면서 어떻게 관우를 재물신으로 만들 수가 있지 저것들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관우는 그거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제일 괜찮은 사람을 놓고 재물신이라고 놓고 재물을 버는데 그 이유를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전이 벌어져서 적군이 들어와 이제 새로운 군대가 돈을 주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제일 믿는 건 돈. 근데 일본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돈 줘도 죽였다는 거예요. 힘센 쪽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쪽. 그러면 한국은 어땠냐? 내전이 없었다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도 개방적이죠. 밖에 다 열려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 보세요. 집이 주변에 다 담이 둘러싸고 있잖아. 가옥 구조가. 밖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구조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마당을 그 사람들은 가운데 두는데 한국은 개방, 완전히 열어놓고 쉽게 하면 울타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침입을 거의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 가옥 구조 자체가.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한국 사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예전보다는 더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게 한국인들의 소망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